자, 조금 피곤할 텐데, 자, 오늘 또 그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과 관련해서 이 왼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관여 구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 부분은 뭔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고자 할 때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정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좀 다른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관여 구매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관여 구매 행동도 사실상 보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자, 이게 굉장히 고가이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기는 하는데 그 제품의 특성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됐나요? 제품 특성이 뭐였죠? 브랜드 상표가 차이가 만들어내는 회사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하고, 그 브랜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 좀 고가이면서 그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아니면 더 장기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브랜드 차이가 많은 경우에 복잡한 구매 행동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차이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그런 특성을 가지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한다고 그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인데 저관여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저관여 구매 행동은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자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로 제품 특성에 따라서, 하나는 조금 그래도 브랜드 차이가 있는 경우, 그거보다는 좀 브랜드 차이가 거의 미미한 경우. 자, 여기서는 브랜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좀 덜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브랜드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죠. 미미하다 그랬는데, 미미하다는 건 거의 소비자가 인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구매 행동이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게, 고관여 구매 행동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매 행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념, 제품에 대한 어떤 주관적으로 생겨난 어떤 신념이 먼저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자,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어떤 의사결정, 그 제품을 구매하는 3단계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 자, 여기 저관여 구매 행동은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습관적 구매 행동입니다. 자, 낮은 관여도를 보이는 거는, 이거는 그 옆에 앞에 그 전제가 되어 있다시피, 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고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품 구매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자, 요거는 조금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상대적인 거 절대적으로 이렇냐, 그건 아니고 조금씩 이런 그 경향이 있는 제품은 좀 구매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습관적인 경우 상표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대표적으로 그 껌 사는 데 있어서 요 자일리톨 껌은 조금 다른 껌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비싸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밖에 이렇게 다니다가 양치질을 못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껌을 살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 뭐 그냥 자기가 뭐 머릿속에 상표가 있으면 그걸 사겠지만 그 대개의 경우에는 뭐 매장에 가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일반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행동의 유형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다 지금 마케팅 시간이기 때문에 마케터라는 거예요. 마케터. 자, 마케터인 경우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의 그 소비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제목하고 유사하게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사도록 해야 되죠. 습관적으로. 자, 소비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격 할인이라든가 판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자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단순화된 형태의 광고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제품은 어떤 광고 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 그거 하면 뭐 껌 하면 뭐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는 거. 어떤 매체가 좋을까요? 광고를 한다 그러면. TV겠죠, TV. TV는 일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자, TV 광고 같은 거 많이 이용합니다. 자, 요거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인데 저관여라는 건 똑같은데 제품에 있어서 상표 간 차이가 좀 뚜렷한 경우입니다. 자, 뚜렷한 경우인데 자, 여러분 라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전형적인 예가 라면인데 그 신라면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신라면이 점유율이 1위죠.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인 1위.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신라면만 먹나요? 매일 신라면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있겠지만 왜 그런가요? 신라면만 계속 먹다가 보면 좀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바꾼다는 거죠. 다음에는 여기는 뭐 이런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게 아니라 뭐 삼양라면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라면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다양성 추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식상해하거나 좀 다른 어떤 맛을 좀 느껴보거나 뭐 다른 디자인을 좀 골라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습관적 구매 행동하고 마케터 입장에서 똑같은 어떤 그 판촉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피를 통해서 제품을 팔아야 되겠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케터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구매할 때 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우리 회사 제품이
좀 시장에서 신라면처럼, 신라면이면 어떤가요? 라면 시장에서는 선도 상품이에요. 선도 상품. 선도 상표라고 하죠. 자, 만약에 농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양성 추구를 하기 시작하면 농심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마케터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광고를 내보낸다든지 좀 뭐 4개를 사면 1개를 끼워서 판다든지 그런 할인이라든가 판촉 활동을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농심이 아니라 뭐 오뚜기라든가 삼양사라든가 2위, 3위 사업자라고 하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습관적으로 구매하던 고객들을 좀 바꿔보라는 걸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뭐 소비자들한테 한번 드셔보시죠. 뭐 시음에 시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가서 예전에 이런 거 드셔보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거를 새로 내놨는데 이걸 한번 드셔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가요? 습관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워낙 이 제품, 다른 제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바꿔보라는 거죠. 바꿔보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브랜드 스위칭을 유도를 하는 거죠. 아니 그전에 신라면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라면인데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입장. 추종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 전환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선도 상표가 예를 들어 50%를 장악하고 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뭐 20% 정도밖에 장악하고 있지 않다. 10%밖에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제품 소비자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고관여 제품은 아니고 저관여 제품이다. 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따라가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선도 브랜드와 다르게 전환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도 상표인 경우는 이거를 수성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수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브랜드 스위칭하는 거를 막고서 여기 고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전략이 좀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에서는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기존 시장이 이미 이렇게 정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쉬운 마케팅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자, 두 번째는 좀 섹션을 바꿔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관여 제품하고 저관여 제품의 큰 카테고리 두 개를 봤는데, 자, 사람들이 이런 단계로 어떤 구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라면 하나 살 때 이렇게 5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라면 하나 살 때 이렇게 5단계 거친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라면 하나 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어떤 필요, 결핍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뭐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집에 음식을 놔뒀는데 냉장고가 오래돼서 음식이 그렇게 냉장이 잘 안 되더라. 그런 필요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필요를 인식하고
이제 찾아봐야 되죠. 냉장고를 이제 한번 바꿔야 되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뭐 국산도 있고 뭐 외국산도 있고 좀 저가도 있고 그다음에 리터 용량이 큰 거도 있고 중간 형태도 있고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자, 정보를 어느 정도 탐색하는데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모든 제품은 제품 집합이죠, 집합. 그 제품 집합을 다 알기는 힘든데 어쨌든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안 집합을 마련을 하죠. 예를 들어 냉장고다. 그러면 전 세계의 냉장고를 다 탐색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추려서 뭐 5가지라든지 뭐 6가지라든지 자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대안을 평가를 하죠. 그 중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색상에 대해서 어떤 건 어떻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가격은 같은 용량 리터의 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대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겠죠. 자, 여기 구매 의사 결정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죠. 구매 후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왜 구매 후 행동이 여기 나왔을까요?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냉장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고관여 제품이면서 뭐 10년에 한 번 바꿀지 5년에 한 번 바꿀지 이렇긴 하지만 다음에 또 냉장고를 구매할 때 예전에 그런 의사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정리한 사항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기타 저관여 제품도 한번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매 후 행동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단계 구매 의사결정은 사실상은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순서를 거칠 가능성이 많죠. 저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건너뛰겠죠. 어떤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뒤에 어떤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보를 탐색해 본다든지 이런 역순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필요의 인식인데, 자, 우리가 배가 고프다. 실제 상태는 배가 고픈 건데 바람직한 상태는 뭔가요? 뭔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가 뭔가요?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문제라 그러죠, 문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뭔가요? 지금 상태와 어떤 상태하고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필요의 인식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광고입니다, 광고. 장난꾸러기 우리 아이 항상 불안하시죠? 불안하잖아요.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도 불안해요. 길거리 나가서 뭐 안 사주면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발길질 하는데 대략 난감이죠. 대략 난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항상 불안하시 이 뭔가요? 바람직한 상태는 뭔가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애들이 뭐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집에 잘 돌아오고 이게 바람직한 상태인데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죠. 바람직한 상태, 현실은 불안하잖아요. 자,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소구함으로 인해서 보험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느끼도록 하는 거. 자, 이거는 필요의 인식을 좀 더 자주 느끼도록 하는 거죠. 보험 광고 이런 게. 자, 여기 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 격까지는 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단계는 정보의 탐색입니다. 자, 필요 결핍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해야 되겠죠. 자, 어떤 제품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내적 탐색입니다. 기억을 해보는 거죠. 아, 배가 고픈데, 진짜 배가 고픈데 내가 며칠 동안 뭐 먹은 게 뭐가 있느냐. 자, 기억 속에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는 거.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주로 내적 탐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 탐색인데 해결책에 대한 정보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자, 뭐 라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적 탐색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보를 찾는 거, 외적 탐색을 합니다. 자, 이런 내적 탐색, 외적 탐색을 하는데 크게 나눠서 그럼 그 정보의 원천이 뭐냐는 거죠. 정보의 원천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가족, 친구, 이웃, 친지. 이거 개인적 정보 원천이죠. 두 번째 상업적 원천, 광고라든가 그 유통점에 오늘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바꿔야 될 시점이 됐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 학교로 올 때 보면은 대리점에서 맨날 팔 이렇게 긴 사람 막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막 물건 쌓아놓고 뭐 그 사인판에다가 뭐 어떤 광고를 이렇게 하던 게 막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 아, 오늘 한번 들려서 그 좀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기타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이런 거는 공공적 원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험적 원천이 있습니다. 시험 구매를 해본다든가 그 제품에 직접 사용한 거 뭐 이런 기타 원천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구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전형적인 고관여 제품 중에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를 내가 그 만약에 중형차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중형차와 관련해서 중형차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좀 중대형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죠. 전 세계의 자동차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없는 건 아니죠. 전체 집합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다 알기는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게 전체 세트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내 본인이 인지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인지하는 게. 알고 있는 자동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추려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인지 집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4개의 자동차 모델을 알고 있다. 인지집합이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고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한 가지가 줄었어요. 요 하나 아반떼 빼고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고려 대한 집합이 이제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 평가하는 대상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 집합인데 최종 보면 사람들이 그 의사 결정 직전 단계에 보면 2개, 3개 제품으로 경합하는 경우가 많죠. 요걸 살까, 요걸 살까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뭘로 할 거냐, 선택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 탐색까지 얘기를 했고, 3번째는 대안의 평가입니다. 대안의 평가인데, 자, 많은 상표 중에 특정 상표 선택을 위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고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용어가 나오는데 제품 속성들의 묶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번들이에요, 번들. 바구니에요, 바구니. 제품들을 담아놓은 바구니인데, 자, 이거는 제품의 어떤 획득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제품을, 참 말을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뭔가요, 이게? 자, 소비자들은 대개의 경우에 자기의 어떤 결핍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다가 그 넣는다는 개념입니다. 넣는다는 개념인데, 자, 이런 제품 속성들의 묶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속성들의 중요도인데, 속성, 여러분 조금 전에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속성 중에. 그래서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의 어떤 요소들을 보나요? 요즘같이 기름값이 아직 좀 비싸죠. 뭐 한창 때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비싸요. 자동차 그 기름값이. 그러면 연비를 보겠다, 나는. 아니면 그 가격을 보겠다, 가격을. 뭐 경제성이라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고, 가격, 자동차 가격을 동급 모델인데 좀 성능 대비해서 가격을 좀 보겠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성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능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나는 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엔진. 예를 들어 한 10만 킬로 정도, 보통 자동차가 10만 킬로 정도를 이상을 넘어갈 때 하고 그 전하고 엔진이 좀 이제 하향 곡선을 긋습니다. 한 10만 킬로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엔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이게 인식의 제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엔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진의 성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속성, 그런 속성. 아니면 모델 디자인.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둔탁하거나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타면은 중후한 맛이 나겠지만 난 이제 30대인데 중후한 맛보다는 좀 누가 이렇게 보면 차가 참 예쁘다. 뭐 이런 디자인 쪽에 속성에 포인트를 두겠다. 자, 이런 속성의 중요도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속성의 중요도가.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브랜드 빌리프 상표 신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각 대안들이 속성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는 아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게. 아주 객관적이지 않고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죠. 자, 사람들이 차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예쁘거나 이런 거를 좀 뭐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좀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개인적인 어떤 소비자의 믿음이 있죠.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상표 신념은 주관적인 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신념 단계에서 벗어나서 태도나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대안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공식은 그냥 한번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기서 이 평가 모델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교재도 없어요. 근데 한번 갖다 놓은 건데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고. 자, 여기서 평가 모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 모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평가 모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차이가 뭐죠? 평가 모형이 있다는 건 뭔가요? 여기에다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점수화돼서 계량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모형이 있는 경우에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상적 평가 모형과 비보상적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말이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대안 평가에 있어서 한 가지 속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안이 다른 속성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 모형이에요. 총점제죠, 총점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과목들이 많잖아요. 과목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10과목이 있었는데 한 과목에서 10점 맞았다. 나머지 과목에서 9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 이러면 다 더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평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한 과목에서 그렇게 낙제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구제 탈락하는 거 있죠. 탈락. 과락 있죠. 과락. 자, 한국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이 중에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어떤가요? 공무원 시험 총점 엄청나게 잘 받아도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탈락이에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총점이 막 시험 친 사람 중에 진짜 상위 10% 안에 들어도 한 과목이 뭐 과락 점수를 맞았다. 자, 이거는 과락 제도가 아니라 한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택될 가능성도 있는 모형이에요. 이건 총점제예요, 총점제. 그와 반면에 비보상적 평가 모형은 뭐냐면 어떤 특정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그냥 탈락이라는 거죠, 탈락. 자, 여기 보면 중형차에 대한 소비자 속성평가의 가상적인 예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속성이 4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아까 대한집합이죠. 대한집합. 고려대한집합, 인지집합이라고 하죠. 인지집합에서 이제 고려대한집합을 추리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4개로 이제 줄여놨어요. 4개로. 그래서 속성이 4가지인데 자, 여기 점수를 어떻게 받았나요? 제조사 명성에서는 소나타가 10점으로 제일 높게 받았어요. 연비에서는 K5가 탑을 받았어요. 엔진 성능에서는 SM5, 가격에서는 크루즈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총점제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넘버원이 뭔가요? 넘버원. 총점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뭔가요? 크루즈죠. 자, 그러면 총점제로 하면 이 총점제로 하는 게 이거예요. 보상적 평가 모양이에요. 여기 크루즈를 살펴보면 연비에서 최하위를 받았죠. 최하위 받았어요. 연비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엔진 성능이라든가 제조사 명성에서는 2번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점으로 하니까 근소하게 앞서죠. 자, 소비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체크리스트라고 그러죠. 체크리스트 갖다 놓고 비교해서 점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보상적 모형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나는 2가지만 보겠다. 2가지만. 나는 제조사 명성에서 9점 이상, 엔진 성능에서 8점 이상 받은 거 중에서 선택하겠다. 제조사 명성에서 9점 이상 뭔가요? 2개밖에 없죠. 소나타 크루즈밖에 없죠. 엔진 성능에서 8점 이상 받은 거 뭐 있냐? 크루즈하고 SM5죠. 엔드면 뭐가 선택될까요? 뭐가 선택되죠? 마찬가지로 크루즈가 선택되죠.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에서 최소 수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 엔드, 결합식 모형이에요. 근데 분리형 모형은 뭐냐 하면 오화예요, 오화형 엔드가 아니라 선택이죠, 선택. 자, 요거를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소비자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평면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죠, 가중치를. 각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각각의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선호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소비자는 야, 차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타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명성이 있고 업력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세계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를 나는 비중을 두겠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제도 어려운데 기름 소모, 연비에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사 명성에 0.4의 가중치를 주고 연비에 0.3, 엔진 성능에 0.2의 가중치를 주고 가격에 0.1의 가중치를 경우에는 이 점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10점 맞았지만 0.4를 곱해줘야 되죠. 7점 받았지만 0.3 가중치를 곱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나타내 보니까 지금 넘버원이 뭐가 됐나요?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크루즈가 1등이었는데 총점제로 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면 소나타가 1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선호하는 속성의 가중치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선택에 있어서 대안평가의 모습이죠. 자,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합식 모형과 분리식 모형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 광고는 혼다예요, 혼다. 자, 일제차 특성이 뭔가요? 일제차 특성이 대개의 경우에 일본차 특성이 뭐죠? 일본차가 보면 그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이런 데 일찍 투자를 하고 또 연비가 좋습니다. 연비가 좋은데 그 연비를 강조한 자동차 광고예요.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 기반한 자동차 광고라 그랬는데 연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연비를. 그러면 다른 거에서 가격이라든가 엔진 성능이라든가 뭐 다른 거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더라도 이 연비, 소비자의 인식 속에 연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거를 인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항목 속성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비로 선택한다는 거죠. 비보상적 평가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면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 방안 모색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기 예가 나온 거는 자동차는 보면 소비자들이 한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평가 중에 이런 전체 어떤 총점제로 가는 것보다는 회사에 따라서는 비보상적 평가 모형을 좀 소구를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연비가 됐던 아니면 그 업계에서의 명성이 됐던 한두 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소비자를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평가 모형과 관련해서 그 소비자의 행동을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이유는 마케터 입장에서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둔다 그러면 좀 자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안평가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내용이 구매 의사결정과 구매 후 행동인데, 자, 좀 월요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다들 컨디션이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좋은 상태는 아닌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의 평가하고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좀 더 숨어 있는데 자,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을 볼 때 사람들은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저관여 제품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라든가 그런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선호도가 그 사람의 구매 태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죠.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어떤 제품을 대안 평가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잘못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직업을 잃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정말 몇 달 동안 대안 평가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을 해뒀는데 구매 행동을 하려고 봤는데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뤄야 되겠죠. 이 예기치 못한 상황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황 변수 발생할 수 있죠, 충분히. 자, 실업이라든가 다른 상품 구매가 더 시급한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전세금을 더 올려주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라는 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가지 않으면 올려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동차 구매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기억할 용어가 있어요. 소비자의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 지각이 뭔가요? 지각이. 뭔가를 지각한다는 게 뭐죠? 지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지각을 하나요? 오감이죠,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오각이 있죠, 오각. 자, 소비자의 그런 인식된, 지각된 위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소비자는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인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소비자의 인식은 여러분 광고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서 이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소비자의 지각이라는 것은 100% 객관적인가요? 100% 객관적이지는 않죠. 지각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광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잠깐 기억을 하고 뒤에 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거를 생각하나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효용을 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기대가 뭐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모르겠는데 내가 요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실제 구매해서 써보니까 이 정도보다 못해요. 못하면 어떤가? 사람들이 야, 이 제품을 내가 잘못 샀구나.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 기대를 했는데 실제 제품을 사보니까 훨씬 성능도 좋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효용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굉장히 만족을 하죠. 기쁘다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치보다 지각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더 높다고 하면 만족을 하죠. 그게 아니라 지각된 성능이 기대치보다 낮다고 하면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소비자는 항상 자기 기대치보다 높은 어떤 효용을 주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고 낮은 효용을 주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하나에?
리스크죠, 리스크. 리스크잖아요. 자기 기대치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위험이죠, 위험. 자,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위험이라 그러죠, 리스크. 자,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이거예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라는 건 내 기대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대개의 경우에 이런 지각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표는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유명 상표를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매하게 되면 지각된 위험이 좀 낮을 거라는 거죠. 리스크를 어쩌면 회피하는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려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증 같은 거를 좀 해주더라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좀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AS를 한다든지. 자, 이런 보증 수리 상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자, 마케팅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소비자들이 지각된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느끼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저 회사는 좀 리스크가 적겠구나. 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각된 위험 수준을 낮추게 되면 우리 회사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떤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어떤 제품을 만족하면 주위에 3명한테 그거 괜찮다 하고 추천 내지 입소문을 낸다는 거죠. 근데 불만족한 경우는 어떤가요? 11명한테 구전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써봤더니만 엉망이더라. 이런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그 수준은 안 된다. 11명한테 구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 단순한 결과를 가지고서 만약에 마케팅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만족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불만족한 고객들 중에 96%는 해당 기업에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보면 뭐 불만이 생기면 거기 그 판매점에 가서 이런 제품을 팔았냐고 막 항의를 하고 클레임을 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제품을 샀는데 막 이런 걸 어떻게 파냐 이럴 것 같은데 96%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별로 뭐 불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제품이 지금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제한 제도를 통해서 제한을 해주거나 이러면 뭔가 추가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제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이 96%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불만족한 고객이 왜 불만족했느냐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들의 기대와
지각된 성능 간의 차이에 의해서 만족과 불만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족한 고객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죠. 불만족한 고객은 불만을 4% 정도는 얘기하겠지만 96%는 뭘 할까요? 이 회사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이탈한다는 거죠. 이탈. 턴아웃 한다는 거죠. 턴아웃. 자, 오늘은 요 구매 후 행동의 인지 부조화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인지 부조화 이거를 어딘가에서 봤죠, 여러분? 어디서 봤죠, 우리가? 고관여 제품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었죠. 고관여 제품 중에 두 가지 타입 다 이게 발생하던가요? 주로 발생하던 게 뭐였나요? 고관여 제품 중에서 부조화 감소 행동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했나요? 브랜드 차이가 굉장히 클 때 발생하나요? 브랜드 차이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을 때 발생하나요? 적을 때 발생한다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 구매 후의 행동이잖아요. 자, 대부분의 제품이 결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자, 이건 소비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결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뭐 반드시 이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완전히 100% 만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인지 부조와 심리적 불편을 경험한다 그랬는데, 특히 고가품을 구매한 경우, 고관여 제품이죠. 고관여 제품인데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심리적으로 내가 진짜 몇백만 원 주고 뭔가를 샀는데 사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고 옆에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 중에 야, 그거 별로 마음에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상태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크다. 불만족이 크고 마음 상태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죠. 자, 환불이나 교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좀 손해를 보죠. 바로 제품 바로 사고서 환불하면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3일이나 뭐 이 정도에는 그 수수료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환불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거나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관찰되죠. 합리화 과정이 뭔가요? 그 광고, TV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 중에서 특별한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 한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광고하고 똑같더라. 진짜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보니까 이 광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점에서 굉장히 똑같더라.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구매 제품의 독특한 편익을 전달하는 광고 내용에 귀 기울인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합리화 과정을 거쳐요.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불편을 해소를 하죠.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거나 이런 거를 잘 참기가 힘들잖아요. 자, 여기서 인지 부조화와 관련해서 합리화 과정이 연결된다는 거죠. 레셔널라이제이션 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만약에 평가단을 데리고서 이 사람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구매 행동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평가단 구성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한 거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